안녕하세요. 저는 최정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나이 67,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아들 진식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었죠. 금쪽 같은 내 아들. 어디 내놔도 A급 신랑감이라고 저는 자부하며 살았어요. 번듯한 정보기술 기업에 다니며 성실함을 인정받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의 주변 사람들도 다들 좋아했거든요. 그런 아들이었기에 장가갈 일이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어여쁜 며느리를 데려올까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쭈뼛거리며 제 앞에 앉더군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표정만 봐도 무슨 이야기를 할지 감이 왔죠. 제발 저 여자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여자가 있다는 그 표정이요. 저는 짐짓 모르는 척 찻잔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얼굴이 뻘겋네.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서운한 마음이 아주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품 안의 자식도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하는 법 아니겠어요. 저는 짐짓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떤 아가씨인데. 한번 데리고 와야지. 아들의 얼굴에 금세 화색이 돌더군요. 정말요? 정말 괜찮으세요?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귀에 걸린 아들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그렇게 며칠 뒤 아들은 이민지라는 아가씨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어찌나 청순하고 예쁘던지. 두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와 제가 좋아하는 약과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민지입니다. 어쩜 목소리까지 저리 고울까요? 저는 첫인상부터 민지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민지는 복스럽게 음식을 먹으며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어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진식 씨가 왜 늘 어머니 밥이 최고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살살 녹는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지더군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돕겠다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런 민지가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듯 연신 눈에서 꿀을 뚝뚝 흘리고 있었고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렇게 서로 아끼고 좋아하는구나. 이제 정말 내 아들이 가정을 꾸릴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지는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주말에는 같이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한 날에는 어디서 구했는지 좋은 파스를 사다 주기도 했죠. 싹싹하고 다정한 민지에게 저 역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런 아이라면 내 아들의 인생을 맡겨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양가 어른들 뵙고 정식으로 날짜를 잡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사돈 되실 분은 어떤 분이시니? 제 물음에 민지가 수줍게 웃으며 답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엄청 좋으신 분이에요. 어머님이랑 잘 맞으실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기대가 되더군요. 딸을 저렇게 반듯하게 키운 분이라면 분명 좋은 분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안사돈 될 사람과의 첫 만남이 잡혔습니다. 약속 장소는 저희 동네와 그쪽 동네의 중간쯤으로 정할까 했는데 안사돈 쪽에서 본인들 동네에 아주 괜찮은 찻집이 있으니 그쪽으로 와주실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어른을 뵙는 입장에서 그 정도야 당연히 맞춰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군소리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평소 아끼던 옷을 꺼내 입고 혹시나 늦을까 싶어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제 정말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구나. 사돈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
혹시라도 내가 말실수라도 하면 어쩌지.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죠. 약속 장소인 찻집은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한 터라 창가 자리에 앉아 안사돈을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에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찻집 문이 열리며 한껏 멋을 낸 중년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민지를 닮은 듯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훨씬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어머, 사부인. 제가 조금 늦었죠? 나오는데 차가 막혀서요. 악수를 청하며 건네는 말에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지만 시작부터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자리에 앉은 안사도는 대뜸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값비싼 물건을 감정이라도 하는 듯한 노골적인 시선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부인께서는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곱게 늙으셨어요. 칭찬인 듯 칭찬 같지 않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더군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사부인이야말로 정말 미인이세요. 민지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어머니를 쏙 빼닮았네요. 하고 화답했습니다. 그러자 안사도는 기다렸다는 듯이 딸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민지가 어딜 가나 인기가 많았어요. 의사, 변호사, 사업가 아주 줄을 섰다니까요. 그런데도 애가 눈이 높은 건지 남들 다 좋다는 사람 마다하고 진식 씨를 택하더라고요. 뭐 진식 씨가 성실하고 착하긴 하죠. 말끝에 성실하고 착하긴 하죠라는 말을 굳이 덧붙이는 게 꼭 제 아들을 한 수 아래로 보는 것처럼 들려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날에 얼굴 붉히기 싫어 꾹 참았어요. 이내 차가 나왔고 잠시 대화가 끊긴 틈을 타 제가 먼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아이들 결혼을 슬슬 준비해야 할 텐데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제 말에 안사도는 찻잔을 우아하게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진식 씨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정규직 맞죠? 연봉은 어느 정도나 받아요? 요즘은 대기업도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말이에요. 혹시 회사에서 나오는 복지 같은 건 잘 되어 있나요? 너무나 직설적이고 속물적인 질문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치 아들을 시장에 내놓은 물건처럼 값을 매기는 듯한 태도에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겨우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요. 알아서 잘 벌고 회사도 탄탄한 곳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긴 요즘 세상에 집 한 채 없이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식 씨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사부인께서 도와주신 건가요? 홀로 아들 키우시면서 대단하시네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위로를 가장한 무례한 말들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제 형편을 떠보는 듯한 말투, 아들의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 묻는 모습에 조금 전까지 민지를 보며 부풀었던 기대감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대화를 다른 쪽으로 돌려보려고 애썼지만 안사도는 집요하게 아들의 경제력과 저희 집안의 재산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였죠. 한참을 그렇게 불편한 대화가 오가던 중이었어요. 안사돈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고 어머 잠시만요.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저쪽 구석으로 가서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저에게는 숨막히는 대화에서 잠시 벗어날 시간이 주어졌죠. 저는 긴장으로 뻣뻣해진 목을 돌리며 마른 입술을 축이기 위해 찻잔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찻잔을 들어올리는 순간 손끝에 무언가 낯선 감촉이 느껴졌어요. 찻잔 받침 밑에 곱게 접힌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붙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뭘까?
혹시 찻집에서 하는 이벤트 같은 건가? 아니면 누가 장난을 친 걸까? 저는 안사돈이 여전히 통화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쪽지를 떼어 손 안에 구겨 넣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안사돈이 자리로 돌아오기 전에 빨리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해졌습니다. 저는 짐진 물을 마시는 척하며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려 쪽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작고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 같았죠.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쪽 집과 사돈 되시면 후회하십니다. 짧은 두 문장이었지만 그 어떤 긴 글보다도 강렬하게 제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안사돈의 무례한 태도를 겪으며 느꼈던 불쾌감과 불안감이 한순간에 거대한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보내는 절박한 경고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다시 접어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앉아 있어야 하는데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려 도저히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대체 누가 왜 이런 쪽지를 저에게 남긴 걸까요? 따님 말고 어머님이 문제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머릿속이 온갖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 통화를 마친 안사돈이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아이고 급한 연락이 와서요. 이야기 마저 할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의 웃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내기 전까지는 아이들의 결혼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더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가방을 챙겨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이만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 왜 그러세요? 아까까지 괜찮으셨잖아요. 신경을 써서 그런지 급체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고 다음에 다시 나를 잡는 게 좋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는 제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는지 안사돈도 더는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다만 걱정하는 기색보다는 모처럼 시간을 냈더니 김이 샌다는 듯한 귀찮은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죠. 찻집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한참 동안 숨을 골랐어요. 손 안에 든 쪽지의 감촉이 마치 타다 남은 불씨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 만남은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아들의 인생이 걸린 이 문제의 진실을 반드시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손에 꼭 쥔 쪽지는 어느새 제 체온으로 따뜻해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제 심장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죠. 아들의 해맑은 얼굴, 민지의 상냥한 미소, 그리고 안사돈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차례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시 그 찻집으로 가야 했어요. 쪽지를 남긴 그 사람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안사돈과 마주칠까 싶어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에 다시 그 동네를 찾았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죠. 잔뜩 멋을 부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처럼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습니다.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클래식 선율과 커피 향이 저를 맞았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제 이곳은 제게 마냥 우아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구석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는 척하며 직원들을 살폈습니다. 어제 저희 테이블에 차를 가져다 준 젊은 직원을 찾아야 했죠.
다행히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카운터 쪽에서 컵을 정리하고 있는 단발머리의 젊은 아가씨, 바로 그 직원이었습니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그 아가씨가 고개를 들었고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어깨를 움찔하며 황급히 시선을 피하더군요. 바로 저 아가씨가 틀림없었어요. 저는 일부러 다른 직원에게 주문을 하고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 아가씨는 저를 의식하는지 자꾸만 이쪽을 힐끔거리면서도 좀처럼 가까이 오지는 않았어요. 아마 자신이 한 일이 발각될까봐 두려운 것이겠죠. 그 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지만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한참을 기다리자 찻집이 조금 한산해졌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아가씨가 있는 카운터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아가씨가 긴장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저는 주변을 한번 살피고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아가씨, 어제 혹시 저 기억해요? 아가씨는 입술을 잘근거리며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고이 간직했던 쪽지를 꺼내 살며시 내밀었어요. 이거 아가씨가 준 거 맞죠? 쪽지를 본 아가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당황한 목소리로 부인하며 뒷걸음질 치더군요. 저는 그런 아가씨의 팔을 붙잡는 대신 더욱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나한테 이걸 줬는지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나 정말 괜찮아요. 그냥 너무 궁금해서 그래. 우리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라 제발 뭐라도 좋으니 알려줄 수 없을까요? 내가 아가씨한테 절대 피해가는 일 없게 할게요. 약속해요. 제 진심이 느껴졌는지 아가씨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아가씨는 작은 목소리로 잠시 후에 제 쉬는 시간이니 그때 밖에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구세주라도 만난 기분이었어요. 저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차를 마시는 10여 분의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죠. 잠시 후 유니폼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아가씨가 찻집 뒷문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저도 조용히 뒤따라 나갔습니다. 찻집 뒤편의 좁은 골목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섰어요. 아가씨는 자신을 박소희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실 어제 쪽지를 드리고 나서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어요. 괜히 오지랖 부려서 다른 사람 인생에 끼어든 건 아닌가 하고요.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소희 씨. 평생을 은인으로 생각할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 사람 민지 엄마 말이에요. 제 질문에 소희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그동안 쌓아뒀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주머니, 저희 가게에서는 거의 요주의 인물이에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오시는데 올 때마다 무언가 트집을 잡으시거든요. 커피가 식었다, 케이크가 맛이 없다, 옆 테이블이 시끄러워서 기분을 망쳤다, 정말 사소한 걸로요. 그러고는 꼭 서비스를 요구하시거나 계산을 안 하려고 하세요. 듣고 보니 어제 제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겁니다. 소희 씨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사장님도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혔던 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은 따님, 그러니까 민지 씨랑 같이 왔더라고요. 민지의 이름이 나오자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같이 와서 뭘 어쨌는데요? 두 분이서 제일 비싼 애프터눈 티 세트를 시키셨어요. 2인에 7만 원이 넘는 메뉴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케이크랑 샌드위치를 정말 맛있게 다 드시더라고요. 접시가 거의 다 비워질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어머, 이게 뭐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가 있었는데요?
다 먹은 케이크 접시 위에 아주 작은 날벌레 한 마리가 앉아 있더래요. 그런데 그게 음식이 나올 때부터 있었던 건지 아니면 나중에 날아와 앉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위생이 엉망이라며 비싼 돈 내고 벌레나 먹게 생겼다고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옆에 있던 민지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엄마, 그만해. 사람들이 보잖아 하고 말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더 가관이었죠. 갑자기 배를 붙잡으면서 엄마, 나 속이 안 좋아. 아까 먹은 것 때문에 그런가 봐. 어떻게 하면서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완벽한 연기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냥하고 싹싹하던 민지의 얼굴 위로 능숙하게 거짓 연기를 하는 다른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결국 그날 사장님은 다른 손님들 눈도 있고 해서 돈도 한 푼 못 받고 죄송하다며 다음에 오시면 쓰시라고 상품권까지 챙겨드렸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가게를 나가면서 서로를 보며 슬쩍 웃는데 제가 그걸 똑똑히 봤거든요. 자기들 계획대로 됐다는 그런 비웃음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나고 역겹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소희 씨는 분이 안 풀리는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두 분이 들어오시는 걸 보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아니면 알려드려야 하나. 그런데 어머님 인상이 너무 좋아 보이셨고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실 생각을 하니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따님은 그렇다 쳐도 저런 사람이랑 사돈을 맺으면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서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희미했던 의심은 이제 서늘한 확신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례함이나 짠돌이 기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양심의 가책 없이 남을 속이고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그야말로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제 아들이 사랑하는 민지가 함께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죠. 저는 소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소희 씨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제 말에 소희 씨는 그저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희 씨는 그 모녀가 이 동네 다른 가게들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을 일으킨 적이 많다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었죠. 소희 씨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완벽한 며느리를 얻었다는 기쁨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거대한 사기극에 휘말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이 저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 착하고 순한 내 아들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외로운 싸움이 될 것 같았어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저 혼자서 진실을 밝혀내고 제 아들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주말 저녁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아들을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진시가 앉아보렴.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군말 없이 자리에 앉더군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며칠 전 찻집에서 있었던 일부터 소희 씨에게 들은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안사돈의 무례한 태도, 그리고 민지가 연루된 벌레 소동까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아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어머니, 지금 그걸 다 믿으시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엄마가 직접 겪고 들은 이야기다. 찻집 직원이 하는 말을 어떻게 다 믿어요? 그 사람이 민지 씨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민지 씨. 어머니가 조금 직설적인 면이 있으시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나쁜 건가요? 아들은 제 말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지 씨와 그 어머니를 감싸기에 바빴죠. 사랑에 빠지면 눈이 먼다더니 제 아들이 바로 그 짝이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너는 엄마 말보다 얼굴 본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그 사람들 말을 더 믿는다는 거니? 제 말에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얼굴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실망입니다. 겨우 그런 뜬소문 같은 이야기 듣고 민지 씨를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혹시 처음부터 민지 씨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거 아니에요? 우리 집 형편이랑 안 맞는다거나 뭐 그런 이유 때문에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바라는 건 오직 아들의 행복뿐인데 아들은 제 진심을 곡해하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엄마가 그런 속물로 보여.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이러세요? 민지 씨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좋아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결국 우리의 대화는 언성만 높이다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저는 민지 씨 믿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색안경 끼고 보지 말아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는 제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가 마치 아들이 제게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들과 저 사이의 꼴만 깊어지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집안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저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퇴근하면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말뿐인 설득이 아니라 아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민지의 진짜 얼굴을 아들 앞에서 확인시켜 주기로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식아, 엄마가 지난번에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이번 주말에 민지 불러서 맛있는 저녁이나 해 먹을까? 엄마가 사과도 할 겸.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이 그제야 조금 풀어지더군요. 정말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다행이에요. 민지 씨한테 제가 연락할게요. 주말 저녁 민지는 예전처럼 밝은 얼굴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어머님, 지난번에 몸은 괜찮으셨어요? 진식 씨한테 얘기 듣고 걱정 많이 했어요. 살갑게 구는 그 모습이 이제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민지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푸짐하게 준비했죠. 아들은 저와 민지의 사이가 회복된 것 같아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후식으로 과일을 내오다가 일부러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제 옆에 있던 낡은 장식장과 부딪혔어요.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장식장 위에 놓여있던 오래된 도자기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나! 제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아들과 민지가 동시에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달려와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하고 제 몸부터 살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그녀의 시선은 제가 아니라 바닥에 깨진 접시 조각에 먼저 가 닿았습니다. 어머, 저 접시 비싸 보이는 건데 어떡해요?
물론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접시는 사실 값비싼 골동품이 아니라 제가 길거리 좌판에서 단돈 10,000원에 사온 싸구려였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꽤 그럴싸해 보였죠. 저는 민지의 속마음을 떠보기 위해 일부러 더 안절부절 못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이거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건데.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걸 어쩌면 좋니? 제 말에 민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표정은 분명 저런 비싼 걸 깨뜨리다니 쯧쯧하는 듯한 경멸과 짜증이 섞인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금세 표정을 바꾸고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물건이야 다시 구하면 되죠. 어머님이 안 다치신 게 천만다행이에요. 겉으로는 완벽한 위로였지만 저는 그녀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지의 핸드백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더니 어머님, 죄송한데 저 잠깐 통화 좀 하고 와도 될까요? 중요한 전화라서요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러라고 고개를 끄덕였죠. 민지는 베란다로 나가 문을 닫고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깨진 접시 조각을 치우는 동안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발소리를 죽여 베란다 문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어요. 남의 통화를 엿듣는 것은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희미하게 열린 문틈으로 민지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상냥하고 애교 섞인 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날카롭고 짜증이 가득한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죠. 아, 엄마. 왜 자꾸 전화해? 내가 나중에 한다고 했잖아. 안사돈의 전화였던 겁니다. 아니,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여기 와서 완전 쇼를 하고 있는데, 그 늙은이가 글쎄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접시라나 뭐라나 그런 걸 깨뜨렸어. 아주 가관이야. 무슨 값을 매길 수도 없는 거라는데 나중에 우리한테 덤터기 씌우려는 거 아니야? 진짜 재수 없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위로하던 그 입으로 저를 늙은이라고 칭하며 재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됐고. 그런 건 나중에 알아서 할 테니까 자꾸 전화 좀 하지 마. 안 그래도 지금 저 아들놈 비위 맞추느라 피곤해 죽겠으니까. 아, 몰라. 끊어. 민지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상냥한 얼굴로 베란다 문을 열고 나왔죠.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다녀오세요. 접시는 진식 씨가 다 치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완벽한 가면을 쓰고 저를 향해 웃고 있는 민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민지야, 이리 와서 과일 좀 먹어 하고 손짓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하고 거대한 거미줄에 걸려들었는지를요. 그리고 그 거미줄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저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민지가 돌아간 후에도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들었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어요. 그 늙은이 재수 없어. 아들놈 비위 맞추느라 피곤해 죽겠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앞에서 보여주던 그 모든 상냥함과 애교가 전부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잠시 속고 있는 것이라고 민지는 착한데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한통속이었어요. 작정하고 우리 아들에게 우리 집안에 빨대를 꽂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엿들은 통화 내용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아들에게 민지가 너를 아들놈이라고 부르며 내 험담을 하더라라고 말해봤자 어머니가 엿들은 걸 어떻게 믿냐며 또다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 게 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그 동네로 가야 했습니다. 찻집 직원이었던 소희 씨의 말에 따르면 그 모녀는 동네의 다른 가게들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이번에는 형사처럼 잠복하고 탐문해서라도 그들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평범한 동네 주민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편안한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다시 안사돈의 동네를 찾았습니다. 지난번처럼 찻집으로 직행하는 대신 동네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재래시장부터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과일 가게에 들러 귤 한 봉지를 사면서 슬쩍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반찬 가게에서 나무를 고르며 동네 소식을 묻는 척하기도 했죠. 제가 이 근처로 이사 올까 생각 중인데 동네 분위기는 어떤가요? 살기 괜찮아요? 그럼요. 우리 동네만큼 살기 좋은 데도 없어요. 사람들도 다들 좋고 있을 것도 다 있고요. 상인들은 모두 자신의 동네를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에게 대놓고 특정인의 험담을 유도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저는 몇 군데를 더 돌아다니다가 시장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의심스러운 사람에 대해 캐묻는다는 것이 보통 배짱으로는 힘든 일이더군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제 옆으로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손에는 방금 장을 본 듯한 검은 봉투가 들려 있었죠. 아이고 힘들어라. 날도 더운데 장 보러 나왔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에 제가 무심코 그러게요. 날이 갑자기 더워졌네요. 하고 대꾸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식들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까지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 문득 지금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곧 이 동네로 며느리를 얻게 될 것 같아서 동네 구경도 할 겸 미리 와봤어요. 어머, 잘 오셨네. 어느 댁 아가씨인데 그래요? 아주머니의 물음에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심스럽게 그 이름을 꺼냈습니다. 이민지라고 혹시 아시려나요? 어머니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옆에 앉은 아주머니의 얼굴이 순간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부드럽고 인자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경계심과 혐오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 여자 딸 말이요? 되묻는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어요. 이 사람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머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네요. 괜찮으시면 저랑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아주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마치 구원의 동아줄이라도 잡은 심정으로 아주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을 오여사라고 소개하며 공원에서 멀지 않은 허름한 상가 건물 2층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오여사님이 운영하는 작은 찻집이었어요. 만남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곳이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구수한 대추차 향기가 코를 감쌌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앉으세요.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할게요. 오 여사님은 저를 테이블에 앉히고는 곧 대추차 두 잔을 가지고 와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보니 그제야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집안에 대해 뭘 좀 아는 사람이라서요. 아주머니 표정을 보니 아무래도 우리 아드님이 그 집 딸하고 혼사 이야기가 오가는 모양인데 맞죠?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게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오 여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만 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 웬만한 집안 사정은 다 알죠. 민지 엄마, 그 여자가 이 동네로 이사 온 게 한 10년 전쯤일 거예요. 처음에는 어찌나 싹싹하고 교양 있게 굴던지 동네 사람들도 다들 좋은 사람이 이사 왔다고 좋아했죠. 오 여사님의 이야기는 제가 처음 안사돈을 만났을 때의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과 친분을 쌓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푼돈이라도 굴려보자며 개를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이율이 좋다면서요. 저도 그때는 그 여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쌈짓돈 모아둔 걸 전부 그 개에 넣었죠. 저뿐만이 아니에요. 시장 상인들, 동네 부녀회 사람들까지 20명 가까이가 그 개에 가입했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오 여사님은 찻잔을 들어 입을 축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갯돈을 타갈 순서가 다가오자 그 여자가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없고 며칠을 수소문한 끝에 알게 됐죠. 그 여자가 갯돈 전부를 들고 야반도주했다는 사실을요. 세상에. 피해 금액만 전부 합쳐서 수억 원이었어요. 누구는 가게 보증금을 넣었고 누구는 자식 대학 등록금을 넣었죠. 저 역시 남편 퇴직금 일부를 넣었다가 몽땅 날렸고요. 동네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어요. 다들 경찰서에 가서 신고도 하고 난리를 쳤지만 그 여자가 워낙 교묘하게 서류를 꾸며놔서 사기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말만 들었죠. 결국 돈 한 푼 돌려받지 못하고 다들 빚더미에 앉게 된 사람도 여럿이에요.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히 남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수준을 넘어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파렴치한 범죄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숨어 지내던 그 여자가 얼마 전에 다시 이 동네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주 뻔뻔한 얼굴로요. 법적으로는 이미 공소시효도 다 끝나서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 여자 얼굴만 보면 지금도 치가 떨리는데 마주칠 때마다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요. 속에서는 천불이 나는데도 어쩌겠어요. 오 여사님은 분을 사귀지 못하는지 가슴을 주먹으로 툭툭 쳤습니다. 저는 그런 오 여사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을까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제게도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민지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알다마다요. 그때 민지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제 엄마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엄마가 훔친 돈으로 명품 옷 사입고 아무렇지 않게 학교에 다니던 애예요.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그 엄마의 그 딸인 거죠. 오 여사님의 마지막 말은 제 가슴에 확인 사살처럼 박혔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교양 있는 척하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탐욕, 상냥한 미소 뒤에 감춰진 교활한 계산. 그 모녀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선의와 신뢰를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다음 목표가 바로 제 아들, 진식이었던 거죠. 저는 오 여사님께 제가 겪었던 일들, 찻집에서 받은 쪽지부터 아들의 완고한 태도,
그리고 민지의 두 얼굴을 목격했던 순간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오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분개하고 안타까워해 주셨죠. 그것 봐요. 내 말이 맞잖아요. 그 어미의 그 딸이라고. 보통 내기들이 아니라니까요. 아주 작정하고 아드님한테 접근한 게 틀림없어요. 이제 어쩌면 좋죠? 제 아들은 제 말을 한마디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제가 엿들은 통화 내용 같은 건 증거가 될 수도 없고요. 막막한 제 심정을 토로하자 오 여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내 결심한 듯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시다면 내가 사람들을 좀 만나보게 해드릴까요? 우리처럼 그 여자한테 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모이면 아드님도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오 여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오 여사님의 연락을 받고 다시 그 작은 찻집 만남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에는 개인 사정으로 하루 쉽니다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서너 명의 사람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 여사님이 저를 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기 이분도 우리랑 같은 아픔을 겪을 뻔한 분이셔. 그 여자한테 아드님을 뺏길 뻔했지.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과거 갯돈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평생 나물 장사를 해온 할머니, 세탁소를 운영하는 젊은 부부, 그리고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하던 아주머니까지. 그들은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오 여사님의 소개와 저의 간절한 눈빛에 이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물 장사를 하시는 박 할머니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년을 생각하면 지금도 밤에 잠이 안 와. 손주 녀석 장가갈 때 쓰려고 평생 허리 한번 못 펴고 모은 돈이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날렸으니. 처음에는 얼마나 싹싹하게 굴었다고. 매일같이 와서 나물 팔아주고 어깨 주물러주고 살갑게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따르는데 어떤 바보가 안 넘어가겠어. 할머니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님은 조금 다른 경우였습니다. 저는 개는 아니고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여자가 무슨 유망한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서 지금 투자하면 몇 달 안에 2배로 불려주겠다고 했어요. 가게 확장하려고 모아둔 돈이었는데 제가 미쳤었죠. 그 여자의 번지르르한 말에 속아서 계약서까지 쓰고 돈을 넘겼는데 그 뒤로는 연락이 딱 끊기더군요.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결국 돈은 한 푼도 못 찾았습니다. 한 사람씩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을 때마다 찻집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지극히 선량하고 교양 있는 얼굴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뒤 가장 절실한 부분을 파고들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는 것이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지가 제 아들에게 접근했던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어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 저는 그들에게 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결혼 반드시 막을 겁니다. 제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줄 증거를 찾을 거예요. 혹시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겪으신 일들을 제 아들 앞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제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미 지난 상처를 다시 들추는 것이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일 테니까요. 하지만 가장 먼저 오 여사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하겠어요. 더 이상 우리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지. 나라도 나서서 그 여자들의 정체를 밝히는데 힘을 보태야겠어. 오 여사님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컴퓨터를 켰습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문득 민지의 SNS가 다시 보고 싶어졌어요. 이전에는 그저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를 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사진 하나하나가 전부 피해자들의 피눈물로 보였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려 민지의 몇 년치 게시물을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의 민지는 언제나 화려했습니다. 유럽의 아름다운 도시를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었고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음식을 먹고 있었으며 손목에는 제가 평생 벌어도 사기 힘든 명품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죠. 저는 그저 부러운 눈으로 사진을 보는 대신 사진이 올라온 날짜와 장소를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록한 내용을 세탁소 사장님이 알려준 투자 사기 피해 날짜와 박 할머니의 갯돈이 사라진 시점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이 돈을 잃은 지 불과 2주 뒤 민지는 급 파리 여행, 힐링이 필요해라는 글과 함께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올렸습니다. 박 할머니의 갯돈이 증발한 한 달 뒤에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사진을 자랑했더군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 모녀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눈에 선하게 그려졌어요. 엄마가 밖에서 온갖 가먼이설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마련하면 딸은 그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포장하고 더 큰 먹잇감을 물어올 미끼를 던지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민지의 화려한 SNS는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작업이었던 거죠. 나는 이렇게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니 나를 잡는 너는 행운하다라고 세뇌하기 위한. 그리고 제 아들 진식이가 바로 그 마지막 미끼를 덥석 문 불쌍한 물고기였고요. 저는 A4 용지를 꺼내 그동안 제가 알아낸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는 안사돈이 저질렀던 사기 행각과 피해 시점을, 오른쪽에는 그 시기에 민지가 SNS에 올렸던 사치스러운 행적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했어요. 마치 수사 보고서처럼 보였습니다. 종이를 가득 채운 글씨들을 보고 있자니 그 모녀에 대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허영이나 사치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 행각의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통해 제 아들의 안정적인 수입과 저희 집안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손에 넣으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은 뒤에는 껍데기만 남은 제 아들을 가차없이 버릴 것이 분명했죠. 어쩌면 또 다른 빚까지 떠넘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완성된 수사 보고서를 손에 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요. 아들이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의 고통이 아들의 남은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저는 이 종이 한 장에 모든 희망을 걸고 제 아들과의 마지막談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저 거짓의 거미줄을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찢어버려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을 기다렸다가 서재로 불렀어요. 거실에서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주제였죠. 아들은 며칠간 이어진 냉전 때문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제 단호한 태도에 군말 없이 저를 따라 들어오더군요. 저는 책상 위에 제가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진씨가 여기 좀 앉아보렴. 그리고 이걸 한 번만이라도 엄마 말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냉정하게 읽어봐 주렴. 아들은 책상 위에 놓인 종이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내려다봤어요. 왼쪽에는 이모 씨 사기 피해 사례라는 제목 아래 날짜와 피해 금액이, 오른쪽에는 민지의 SNS 사진들을 출력한 것과 그 게시 날짜가 나란히 정리되어 있었죠.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또 민지 씨 흠집 내려고 이런 거 만드신 거예요?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요. 사생활 침해? 아들아, 이건 우리 가족의 목숨이 걸린 일이야. 네 인생이 통째로 사기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여기 이 날짜들을 봐.
이분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어버린 시점과 민지가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고 명품을 산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하잖니. 이게 정말 우연일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제가 알아낸 사실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오 여사님을 만난 이야기, 다른 피해자들의 피 맺힌 증언, 그리고 그 증언과 민지의 사치스러운 생활 사이에 소름 끼치는 연관성까지요. 제가 말을 하는 동안 아들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서류만 노려보고 있더군요. 그 표정은 여전히 불신으로 가득했지만 이전처럼 무작정 소리부터 지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작은 희망을 봤죠. 어쩌면 이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제 아들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한참의 침묵 끝에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제가 직접 민지 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니까요. 저는 민지 씨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어요. 그리고는 서류들을 챙겨 들고 방을 나가버렸죠. 저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그래,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교활한 거짓말쟁이의 변명을 듣고 나면 오히려 진실을 더 똑똑히 깨닫게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기대는 처참하게 빗나가고 말았어요. 그날 밤늦게 돌아온 아들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분노에 차 있었죠. 마치 저를 원수라도 되는 듯 노려보더군요. 어머니, 저한테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저 민지 씨랑 헤어질 뻔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니? 제가 오늘 민지 씨 만나서 어머니가 주신 자료들 전부 다 보여줬어요. 민지 씨가 그거 보고 얼마나 상처받고 울었는지 아세요? 아들은 씩씩거리며 그가 민지에게서 듣고 온 이야기들을 제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악랄했죠. 민지는 아들이 내민 증거 앞에서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둔갑시켰던 거예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여행 사진이요? 그거 저희 어머니가 갯돈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오히려 개주한테 사기를 당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을 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친구 도움받아서 잠시 머리 식히러 다녀온 거래요. 비행기 표도 친구가 마일리지로 끊어주고 숙소도 친구네 집에서 해결했다고요. 어머니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만 보세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기꾼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저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죠. 명품 가방이랑 시계는요? 그것도 다 가짜래요. 짝퉁이라고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진짜는 못 사고 그냥 기분이라도 내보려고 길거리에서 산 거래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만 보고 민지 씨를 사치스럽고 허영심 많은 사람으로 몰아붙인 거고요. 민지 씨가 얼마나 검소하고 착한 사람인데. 아들은 민지가 꾸며낸 거짓말들을 마치 자신이 직접 겪은 진실인 양 제게 토해냈어요. 그 모습은 사랑에 눈이 먼 것을 넘어 마치 어떤 종교에 깊이 빠진 신도처럼 보이기까지 했죠. 민지라는 교주가 하는 말은 무조건적인 진리이고 그에 반하는 제 말은 전부 사탄의 속삭임인 셈이었어요. 민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들의 감정까지 교묘하게 파고들었다고 해요. 진식 씨, 우리 그냥 헤어질까? 너희 어머니는 내가 너무 싫으신가 봐. 가난한 집 딸이라서 그런가 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님 마음에 들 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떠나주는 게 진식 씨를 위한 길일지도 몰라. 라며 눈물까지 흘렸다는군요. 그 말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아들은 민지를 붙잡고 절대 헤어질 수 없다. 내가 어떻게든 어머니를 설득하겠다며 맹세까지 하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분노의 화살을 고스란히 제게 돌리고 있는 것이었고요. 어머니가 민지 씨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으셨다고요. 어떻게 사람의 아픈 과거를 그렇게 함부로 들춰내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서 사람을 모함할 수가 있어요. 아니다, 진식아. 그건 전부 거짓말이야. 그 애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아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오히려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될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결혼, 저는 이대로 진행할 겁니다. 어머니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민지 씨를 괴롭히시면 저 결혼하고 어머니 안 보고 살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아들이 저를 안 보고 살겠다고 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 막 굴러 들어온 저 여우의 말에 놀아나 저를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죠.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에 너무나 크고 차가운 구멍이 뚫려버린 것 같았죠. 이제 남은 방법은 정말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등을 돌린 이상 저 혼자서라도 이 싸움을 끝내야만 했어요. 설령 그 끝에 아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더라도 저는 제 아들을 저 악독한 구렁텅이에서 반드시 구해내야만 했습니다. 아들의 최후 통첩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이 없었죠. 이제 감정에 호소하거나 과거의 증거를 들이미는 방식으로는 아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 교활한 모녀는 어떤 증거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자들이었으니까요. 저에게는 빼도 박도 못할 현재 진행형의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들이 탐욕을 부리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아들의 눈앞에 직접 들이밀어야만 했습니다. 며칠간 밤낮으로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그들의 본색을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민지가 짝퉁이라고 둘러댔던 그 명품 가방이 떠올랐어요. 그래, 바로 저거다. 저 끝없는 무력을 이용하는 거야. 저는 곧장 오 여사님께 연락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 계획을 들은 오 여사님은 무릎을 탁 치며 아주 좋은 생각이네. 그것들이라면 분명히 미끼를 덥석 물고도 남지. 라며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아들과 민지에게 제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찾아가 백기를 드는 척 연기했죠.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진식아, 엄마가 잘못했다. 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가 너무 이성을 잃었나 보다. 너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너희들 사이를 더 이상 반대하겠니? 결혼 허락하마. 대신 다시는 엄마 안 본다는 그런 무서운 말은 하지 말아다오. 제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아들은 당황하면서도 이내 안도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정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 진심 어린 사과에 아들은 그동안의 앙금을 모두 잊은 듯 저를 와락 껴안았어요. 그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저는 속으로 차갑게 칼을 갈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민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 양, 나예요. 그동안 내가 오해해서 상처를 준 것 같아 정말 미안해요. 우리 진식이한테 민지 양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는 정말 잘 지내봐요. 민지는 수화기 너머에서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어머님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죠. 저도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라며 완벽하게 저를 믿는 눈치였어요. 모든 밑밥을 깔아놓은 저는 드디어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죠. 결혼 준비하려면 돈 들어갈 곳도 많을 텐데 복잡한 예당 같은 건 다 생략하자. 대신 내가 민지 양한테 특별한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구나. 지난번에 보니 민지 양이 들고 다니던 가방이 낡은 것 같던데 내가 큰맘 먹고 백화점 가서 제일 좋은 걸로 하나 사주마.
내 며느리 될 사람인데 어디 가서 기죽으면 안 되지. 제 말에 민지의 두 눈이 탐욕으로 반짝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짐짓 사양하는 척하면서도 입이 귀에 걸려 있었죠. 어머님,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 가방 아직 쓸만한데요. 그 말에 제가 아니다.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런다. 혹시 봐둔 모델이라도 있니? 하고 묻자 기다렸다는 듯이 휴대폰을 꺼내 특정 명품 브랜드의 신상 가방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가격을 검색해보니 자그마치 1,000만 원에 가까운 물건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오 여사님과 함께 비밀스러운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일반적인 명품 매장이 아니라 아는 사람만 아는 특수 제작 공방이었죠. 오 여사님의 지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민지가 원했던 모델과 완벽하게 똑같은, 전문가도 구별하기 힘들다는 최고 등급의 복제품을 구했습니다. 진짜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안에는 우리의 비밀 병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죠. 사장님, 여기에 최대한 티 안 나게 아주 작고 성능 좋은 위치 추적기를 좀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 부탁에 사장님은 흔쾌히 가방 안감에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GPS 장치를 감쪽같이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난 거죠. 주말, 저는 아들과 민지를 집으로 불러 근사한 저녁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후식을 먹을 때쯤 마치 깜짝 선물처럼 그 가방을 꺼내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민지 양, 이거 엄마가 주는 선물이다. 포장 상자를 여는 민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가방을 본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죠. 어머님, 세상에 이걸 정말 저 주시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어떡해. 민지는 가방을 품에 꼭 껴안고 아이처럼 기뻐했어요. 아들은 그런 민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제게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민지가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저도 기쁘네요 라며 고마움을 표했고요. 민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가방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헤어지면서도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 가방 평생 아껴서 맬게요. 죽을 때 관에까지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저는 그 뻔뻔한 거짓말에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그러렴. 아껴서 잘 쓰렴.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곧장 제 방으로 들어와 노트북을 켰어요. 위치 추적기 앱을 실행하자 지도 위에 작은 점 하나가 민지의 집 위치에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죠. 저는 그 점이 움직이기만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났어요. 점은 여전히 민지의 집 주변에만 머물러 있었죠. 출퇴근 경로를 따라 움직일 뿐 특별한 동향은 보이지 않았어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틀린 걸까? 민지가 정말 이 가방을 아껴서 쓰려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오해를 산 채 영원히 관계를 회복하지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오 여사님은 조급해하지 마. 뱀은 배가 부를 땐 가만히 있는 법이야. 분명히 움직일 때가 올 거네라며 저를 다독여 주었죠. 그리고 마침내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무심코 앱을 켰는데 지도 위의 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출퇴근 경로가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점의 이동 경로를 주시했죠. 점은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 어느 한적한 골목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 여사님을 통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중고 명품이나 전당포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었어요. 마침내 점이 한 건물 앞에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저는 곧장 그 건물의 주소를 검색했죠. 화면에 뜬 상호는 두돈 명품 전당포. 덫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평생 아껴 매겠다던 그 가방은 선물 받은 지 불과 사흘 만에 전당포로 직행한 것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오 여사님께 연락해 상황을 알렸죠. 제 이야기를 들은 오 여사님은 "그것 봐. 네, 그럴 줄 알았지." 하며 저보다 더 기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죠. 민지가 가방을 팔러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왜 팔아야만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서 아들이 더 이상 한치의 미련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 여사님과 함께 문제의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손님이 없을 법한 평일 오후 시간을 노렸죠. 전당포라는 간판이 주는 위압감에 잠시 문 앞에서 망설였지만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굳게 마음을 먹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어둡거나 음침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진열장 안에 놓인 온갖 물건들에서 저마다의 절박한 사연이 느껴져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죠. 철창 너머에 앉아있던 무뚝뚝한 인상의 중년 남자가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뭐 맡기실 거라도 있으신가?" 저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휴대폰에 저장해 둔 민지와 그 엄마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죠. "사장님, 혹시 이 사람들 기억나세요? 어제 혹시 이런 가방을 들고 오지 않았나요?" 저는 민지가 들고 갔던 가방의 사진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전당포 사장님은 사진을 보더니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어요. "우리가 하루 이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손님 얼굴을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합니까? 그리고 손님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죠. 바로 그때 제 옆에 있던 오 여사님이 나섰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괜히 와서 장사 방해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여자 우리 동네에서 수억 원대 갯돈 사기치고 달아났던 여자예요. 아마 사장님도 이 여자한테 한 번 대인 적이 있을걸요. 물건 제대로 확인 안 했다가 가짜에 속아서 돈만 날린 적 정말 없으세요?" 오 여사님의 말에 전당포 사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어요. 그의 눈빛이 가늘어지며 저희를 다시 쳐다보더군요. "그 여자들이 사기꾼이라고요?" "네, 아주 질 나쁜 사기꾼들이죠. 저희는 그 증거를 잡으러 다니는 중이고요. 어제 그 가방, 사실 저희가 일부러 흘린 미끼였어요. 사장님께서 저희를 좀 도와주시면 앞으로 가게 운영하시면서 이런 사기꾼들한테 당할 일 없도록 저희가 아는 정보 다 드릴 수 있는데." 오 여사님의 회유에 사장님은 한참을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더군요. 진짜 그 여자들만 생각하면 아직도 열불이 터져서. "맞아요. 아주머니 말씀대로예요. 몇 달 전에 저한테 와서 다이아 반지라며 맡기고 돈을 빌려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 유리였어요. 잡으려고 했을 땐 이미 연락도 끊고 잠수탄 뒤였죠. 그때 손해가 얼마였는지." 사장님 역시 피해자였던 겁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경계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든든한 아군이 되었죠. 그는 분이 안 풀리는지 거친 말을 쏟아내며 그 모녀에 대한 정보를 술술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 우리 가게 단골이에요, 단골. 한 달에도 몇 번씩 와서 뭘 맡기고 돈을 찾아가죠. 처음에는 자잘한 금붙이 같은 걸 가져오더니 나중에는 명품 시계, 심지어 다른 남자한테 받은 걸로 보이는 예물 반지까지 들고 오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이번 달에 빌려간 돈으로 지난달 이자 맞고 또 다음 달에는 다른 거 들고 와서 이번 달 이자 맞고 그런 식이죠." 사장님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재정 상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돈이 급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생활비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액수가 큰 것 같은데요. 제 질문에 사장님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구른 지가 20년이에요. 척 보면 알죠. 그 사람들, 빚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은행 같은 제1금융권은 당연히 막혔을 거고 아마 이자 비싼 2금융권, 3금융권의 사채까지 끌어다 썼을 거예요. 그러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곧 길바닥에 나앉아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에요. 사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지가 제 아들과 결혼하려는 진짜 이유. 그건 단순히 아들의 안정적인 직장이나 저희 집의 재산을 탐내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깨끗한 신용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자신들의 썩어 문드러진 빚 구덩이를 메우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아들의 모든 것을 빼먹고 빚까지 떠넘긴 뒤 껍데기만 남으면 가차 없이 버릴 계획이었던 거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장님께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아들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증거입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무엇을 맡기고 얼마를 빌려갔는지 혹시 기록 같은 게 있다면 저희에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요.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또 오거든 저희에게 바로 연락을 좀 주세요. 이제 완벽한 공범이 된 사장님은 흔쾌히 자신의 거래 장부 일부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년간 그 모녀가 맡기고 간 수십 개의 품목과 처참한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그 페이지를 휴대폰으로 찍어 소중히 저장했습니다. 이건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증명할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어요. 전당포를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같았죠. 분노와 아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저 사악한 모녀를 반드시 내 손으로 심판하겠다는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 여사님의 찻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새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마지막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설픈 설득이나 증거 제시는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관련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는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 그들의 가면을 벗겨버려야 했죠. 그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뻔했던 상견례 자리를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심판의 장으로 만들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 결전의 날을 앞두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섣부른 행동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죠. 오 여사님,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든든한 조력자가 된 전당포 사장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종 계획의 세부 사항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게 만들거나 혹은 더 이상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의 벽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의 첫 단계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가장 행복한 순간에 잔치를 벌이는 척 그들을 무대 위로 끌어내는 것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들고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살갑고 기쁨에 찬 목소리를 연기해야 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여보세요? 하는 경계심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사부인. 저예요.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사부인.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사부인. 그동안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괜한 오해로 아이들 마음고생만 시키고요. 이제 저도 다 마음 정리하고 우리 아이들 결혼 진심으로 축복해 주려고요. 그래서 말인데 이대로 그냥 결혼시키기에는 양가 어른 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정식으로 상견례 자리 한번 다시 갖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양가 부모님 다 같이 모여서 아이들 앞날 축복해주고 앞으로 사돈끼리 잘 지내자는 의미에서요.
제 말에 안사돈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어머머 사부인.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네요.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저희야 언제든지 좋죠. 그녀는 예상대로 제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 저녁은 어떠세요? 제가 아주 근사한 한정식 집으로 예약해 놓을게요. 귀한 사돈 모시는 자리인데 아무 데서나 할 수는 없죠. 어머나 세상에. 사부인이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럼 그날 뵙는 걸로 해요. 호호. 가증스러운 웃음소리를 끝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잠시 휴대폰을 쥔 채 눈을 감았어요.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이 또한 마지막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다음으로 저는 증인들을 섭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찻집 직원이었던 소희 씨에게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망설이더군요. 제가 그런 자리에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괜히 저 때문에 일이 잘못될까봐 무서워요.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소희 씨가 아니면 안 돼요. 아가씨의 그 용기 있는 증언 한마디가 저와 우리 아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줄게요. 제 진심 어린 설득에 소희 씨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 여사님을 통해 갯돈 사기의 다른 피해자분들과도 약속을 잡았어요. 그들은 모두 자신의 상처를 다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는 오 여사님의 설득에 기꺼이 동참해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당포 사장님까지 우리의 어벤져스 군단은 완벽하게 꾸려졌죠. 결전의 날,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상견례 장소인 한정식 집을 찾아가 지배인과 미리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예약한 가장 큰 별실과 바로 그 옆방을 함께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는 옆방에 우리 증인들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다가 제가 신호를 보내면 들어올 수 있도록 동선을 미리 확인했습니다. 지배인은 제 간절한 사정을 듣고는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고 협조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싸우러 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옷을 입어야 할까? 아니면 평소처럼 온화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색의 옷을 골라 입고 은은한 화장까지 했죠. 그들에게 단 한치의 의심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아들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고우세요. 민지 씨랑 장모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해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잠시 후 겪게 될 충격과 배신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아픔은 반드시 필요한 성장통이 될 거라고 저는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죠. 차를 타고 식당으로 가는 내내 아들은 신이 나서 제잘거렸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아이는 몇 명을 낳을지, 온통 미래에 대한 장밋빛 계획뿐이었어요. 저는 그저 말없이 아들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여주며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모든 풍경이 마치 마지막 장면처럼 느리고 아프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식당에 도착하자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안사돈과 민지가 저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을 위해 한껏 치장한 모습이었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안사돈과 순백의 원피스를 입은 민지, 마치 승전을 자축하는 여왕과 공주 같았어요. 어머 사부인. 진식씨, 어서 와요. 저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들의 가식적인 인사를 받으며 우리는 예약된 별실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정갈하게 상이 차려져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가장 상석에 앉혔습니다. 최대한 대접하는 척 그들의 기분을 하늘 끝까지 띄워주어야 했으니까요. 음식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우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안사돈과 민지는 자신들의 세상에 온 것처럼 결혼 준비와 혼수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어댔어요. 저는 인자한 미소를 띤 채 모든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어머, 그러네요, 호호. 민지 양은 좋겠네. 제 연기는 완벽했어요. 아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완전히 안심한 듯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옆방에서 차갑게 식은 찻잔을 앞에 두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증인들이 숨죽여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화려한 만찬이 지옥의 문을 여는 마지막 성찬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조용히 마지막 신호를 보낼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달콤한 후식까지 나왔을 때 저는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어요. 방 안의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화기애애했죠. 안사돈과 민지는 완전히 경계를 푼 채였고 제 아들 진식이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자, 이제 식사도 다 끝났으니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진짜 이유를 말씀드려야겠네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안사돈과 민지는 드디어 재산 이야기나 결혼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려나 보다 하는 기대감에 찬 눈빛이었죠. 저는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그리고 민지 양.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두 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에 안사돈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 사부인. 뭘 그런 말씀을 다. 하며 거만한 자세로 제 다음 말을 기다렸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제 목소리에 얼음 같은 냉정을 실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두 분의 진면목을 너무 늦게 알아봐서 우리 순진한 진식이 마음고생시킨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진면목이라는 단어에 안사돈과 민지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죠.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안사돈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저는 아들의 말을 가볍게 손짓으로 막고 정면으로 안사돈을 응시하며 첫 번째 포문을 열었습니다. 사부인께서 동네 찻집에서 벌레 나왔다고 행패 부리면서 음식값을 떼어먹던 그 진면목 말입니다. 제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지 뭐예요. 사부인. 지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희가 언제 그랬다고요. 이거 명예훼손이에요. 안사돈이 새빨개진 얼굴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지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저희 그런 적 없어요. 라며 거들었죠. 그들의 격렬한 부정에 아들의 표정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옆방으로 통하는 미닫이 문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죠. 들어오세요. 스르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찻집 유니폼을 입은 소희 씨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소희 씨는 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와 안사돈과 민지 앞에 섰습니다. 두 모녀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경악한 얼굴이었죠. 제가 그날 두 분이 하신 행동을 똑똑히 봤습니다. 케이크 다 드시고 나서 일부러 벌레 소동 일으키시고 따님은 아픈 척 연기까지 하셨잖아요. 제가 다 보고 들었습니다. 소희 씨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증언에 안사돈과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충격적인 얼굴로 민지를 쳐다보았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신호를 보내자 이번에는 반대편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 여사님과 갯돈 사기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두 모녀를 차가운 눈으로 에워쌌습니다. 안사돈은 자신을 둘러싼 익숙한 얼굴들을 보고는 공포에 질린 비명을 내질렀죠. 아니. 당신들이 여길 어떻게. 이 사기꾼아. 내 돈 내놔. 네가 내 평생 모은 돈 다 들고 튀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우리 가게 보증금 물어내. 피해자들의 울분 섞인 외침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민지는 이제 아들의 팔에 매달려 아니야. 진식 씨. 이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억울해. 라며 울부짖기 시작했죠. 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지 양 많이 놀랐나 보구나.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내 선물은 아주 잘 쓰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네. 내가 선물한 그 가방 말이야. 평생 아껴 맬 거라고 죽을 때 관 속에까지 가져갈 거라고 했었지? 제 질문에 민지의 울음소리가 순간 뚝 그쳤습니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죠. 덫에 걸린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더듬거렸어요. 네, 그럼요, 어머님.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저는 방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마지막 증인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들어오시죠. 방문이 다시 열리고 두돈 명품 전당포의 사장님이 한 손에 익숙한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가 민지에게 선물했던 그 가방이었죠. 사장님은 방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와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가방 말씀이십니까? 여기 이 아가씨가 사흘 전에 저희 가게에 팔러 오셨던데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감정해보니 진품이 아니라서 매입은 못해드렸습니다만. 전당포 사장님의 마지막 한마디는 마치 거대한 종을 울린 것 같았어요. 진품이 아니라서. 그 말이 남긴 쨍한 울림이 끝나자 방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어버렸죠. 정적 그 자체였습니다. 안사돈의 입에서는 더 이상 저주 섞인 고함이 터져 나오지 않았고 민지의 입에서도 거짓 눈물이 멈췄어요. 그저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텅 빈 눈으로 테이블 위에 가방만 쳐다볼 뿐이었죠. 그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제 아들 진식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차마 정면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저 곁눈질로 살폈을 뿐인데도 영혼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아들의 얼굴에서 사랑, 믿음,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과 설렘이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깨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의 세상이 실은 모래 위에 지어진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애정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낯선 사람, 아니 혐오스러운 무언가를 보는 듯한 차갑고 공허한 눈빛이었죠. 한참의 침묵 끝에 아들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 단 한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허탈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어리석음까지. 나한테 전부 다 거짓말이었구나. 아들의 말에 민지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필사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진식 씨. 오해야. 저 사람들이 다 우리 모함하는 거야. 믿어줘, 응? 내가 사랑하는 건 진식 씨뿐이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던 안사돈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더 이상 교양 있는 척하는 가면 따위는 벗어던진 시장 잡배 같은 모습이었죠.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가 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 너희 집은 돈 많잖아. 아파트도 있고 네 아들 직장도 번듯하고 사돈끼리 그 정도도 좀 도와주고 살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이렇게까지 사람 망신을 줘야겠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그녀의 뻔뻔한 외침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폭주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 그녀는 날카로운 손톱으로 제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너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한 놈 하나 구워 삶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인 줄 알아? 우리 민지가 너 좋다고 따라다닐 때 내가 얼마나 반대했는 줄 알아? 저런 숙맥을 데리고 와서 뭘 어쩌자는 거냐고. 그 말에 아들의 눈빛이 절망에서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자기 엄마의 폭언에 엄마 제발 그만해 라며 울부짖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저는 이 추악한 연극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서류 한 뭉치를 집어들어 안사돈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전당포에서 받아온 거래 내역과 사채업자들의 정보가 적힌 종이들이었죠. 사돈끼리 돕는다고? 당신들이 우리 진식이 신용까지 끌어다 쓰려고 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빚더미부터 해결하고 그런 소리를 하시죠. 당신들이 빠진 그 구렁텅이에 내 아들까지 끌어들이려 했잖아. 제 말에 안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 들켰다는 사실에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죠.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들이 마침내 민지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모든 감정이 타버리고 재만 남은 사람의 목소리였죠. 그 눈물도 사랑한다는 그 말도 전부 다 연기였니? 아들의 질문에 민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긍정의 대답이었죠. 그러자 민지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연기였다. 어쩔래. 너처럼 순진하고 멍청한 놈 속이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알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도 모르는 온실 속 화초 같은 놈. 너 아니었으면 내가 저런 늙은이랑 마주 앉아서 비위 맞추고 있었을 것 같아.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마지막 발악처럼 쏟아내는 민지의 악담을 들으며 아들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지독한 사랑의 열병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더 이상 제 아들이 이 더러운 광경을 보게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무어라 악을 쓰고 있는 안사돈과 실성한 듯 웃고 있는 민지를 향해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직 제 아들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진식이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당신들 같은 사람들과는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는 것조차 역겨우니까요. 저는 멍하니 서 있는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들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힘없이 제게 이끌렸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길을 터주는 증인들 사이를 지나 그 추악한 아수라장이 된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등 뒤에서는 저주 섞인 고함이 들려왔지만 그 어떤 소리도 더 이상 제 마음에 상처를 내지는 못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와 닿는 순간 저는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옆을 보니 아들의 텅 빈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아들의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의 이 지독한 아픔이 앞으로 살아갈 내 아들의 남은 인생을 구원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가득했어요.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차마 아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고 아들은 창밖의 까만 어둠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라디오 소리조차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저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도 아들은 한참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리라 생각했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은 거실 소파에 그대로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곤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우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정지해버린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애써 덤덤한 척 부엌으로 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진식아, 이거라도 한 잔 마셔라. 속이 좀 풀릴 게다. 아들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아들의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엄마가 미안하다라거나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같은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섣부른 위로나 질책이 아니라 그저 곁을 지켜주는 사람의 온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그의 눈에는 어느새 굵은 눈물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죠. 아들은 저를 보며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서럽게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어머니, 제가 바보였어요. 정말 바보였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아무 말 없이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제 옷깃이 아들의 뜨거운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 눈물은 민지에 대한 미련이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과 순진함에 대한 회한과 자책의 눈물이었죠. 아들은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조금씩 진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우리 집은 초상집처럼 조용했어요. 아들은 회사에 병가를 내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 같았죠. 저는 억지로 아들을 방에서 끌어내거나 말을 시키는 대신 그저 방문 앞에 따뜻한 식사와 영양제를 챙겨놓고 조용히 물러나 주었습니다. 상처난 짐승이 스스로의 상처를 핥으며 회복할 시간을 갖듯이 제 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악랄한 모녀는 저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부터 제 휴대폰과 아들의 휴대폰으로 번갈아가며 전화와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과 저주,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을 망쳤으니 위자료를 내놓으라는 협박까지. 그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저희 탓으로 돌리고 있었죠. 너희 때문에 우리 민지가 충격으로 쓰러졌다. 당장 병원비랑 정신적 피해 보상금 내놓지 않으면 가만 안 둬. 이 사기꾼들아. 니들 때문에 우리 결혼도 못하고 동네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생겼어. 평생 저주할 거야.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광기를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 여사님의 도움으로 미리 알아봐 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모았던 모든 증거들, 찻집 직원의 증언, 갯돈 사기 피해자들의 진술서, 전당포 거래 내역과 CCTV 영상, 그리고 그들이 보낸 협박 문자까지 전부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는 제 이름으로 그 모녀에게 아주 강력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귀하들이 벌인 사기 행각과 협박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단 한 번이라도 더 연락을 시도할 경우 사기, 명예훼손, 협박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갯돈 사기 피해자들 역시 단체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덧붙였습니다. 그제야 겁을 먹었는지 그들의 연락은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끊겼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 집에도 조금씩 평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일주일 만에 다시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고 말수는 줄었지만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그동안 저를 도와주었던 고마운 분들을 모두 저희 집으로 초대했어요. 오 여사님과 소희 씨, 전당포 사장님, 그리고 다른 피해자분들까지. 저는 평생의 요리 솜씨를 다 발휘해서 푸짐하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비싼 한정식은 아니었지만 정성과 감사가 담긴 따뜻한 집밥이었죠. 모두들 한자리에 모여 앉아 마치 큰 전쟁을 함께 치른 전우들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최 여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사님 덕분에 저희도 묵은 체증이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소희 씨는 용기가 대단해. 나 같았으면 무서워서 그런 쪽지줄 생각도 못했을 텐데. 사장님 아니었으면 결정적인 증거도 못 잡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그 자리를 보며 저는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악에 맞서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선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요. 특히 소희 씨에게는 제가 따로 봉투를 챙겨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이걸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요. 소희 씨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억지로 그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죠. 그 작은 용기가 제 아들의 인생을 구했으니까요.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뒤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제 등 뒤로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가 하는 설거지를 거들기 시작했죠.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릇을 닦고 헹궜습니다. 그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모든 설거지가 끝났을 때 아들이 저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아픔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웃어 보일 뿐이었죠. 그렇게 우리의 길고 길었던 폭풍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우리 집에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이 자리 잡았어요. 지독했던 여름이 지나고 상쾌한 가을이 찾아온 것처럼 아들의 마음에도 조금씩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아들은 이전보다 말수가 줄고 조금 더 신중해졌지만 그 모습이 더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주말이면 낚시 동호회에 나가거나 예전부터 배우고 싶어 했던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텅 비어있던 아들의 세상이 다시 건강한 일들로 채워지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죠. 어느 저녁 거실에서 함께 과일을 깎아 먹다가 아들이 불쑥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짐짓 모르는 척 뭐가 하고 되물었죠. 그때 어머니 말씀 믿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한테 상처드리는 말까지 했잖아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눈뜬 장님이라는 게 바로 저 같은 놈을 두고 하는 말이었나 봐요. 그리고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진심이 담긴 아들의 사과와 감사 인사에 저는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깎던 사과를 내려놓고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인데 엄마가 아들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다신 그런 멍청한 짓만 안 하면 된다. 제 퉁명스러운 말에 아들이 오랜만에 아이처럼 환하게 웃더군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제가 한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그 지독한 사건을 겪고 나서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졌죠. 저에게도 새로운 일상이 생겼어요. 이제 오 여사님은 제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만나 함께 점심을 먹거나 찻집에 갔죠. 물론 그 문제의 찻집이 아닌 전망 좋고 조용한 다른 찻집으로요. 저희는 만나면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새로 나온 드라마 이야기 같은 소소한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 여사님 덕분에 저는 갯돈 사기 피해자분들과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게 되었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든든한 이웃이 생겼죠. 가끔 그 모녀의 소식이 궁금해질 때도 있었어요. 오 여사님을 통해 들은 바로는 그들은 결국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여러 채무 문제에 시달리다 동네에서 야반도주하듯 사라졌다고 해요.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서 다른 먹잇감을 찾아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불행을 바라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제 인생과 제 아들의 인생에 다시는 그 어떤 그림자도 들이우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현관에서부터 저를 부르더군요. 어머니, 저 왔어요. 평소보다 한 톤 높은 목소리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었죠. 아들은 머쓱한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저기,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같이 저녁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저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아들이 덧붙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죠.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머니께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웃으며 아들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알았다, 이 녀석아. 엄마가 우리 아들 보는 눈을 못 믿지, 누굴 믿겠니? 우리는 서로를 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들은 그 큰 상처를 딛고 다시 누군가를 마음에 들릴 용기를 낸 것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먼저 저에게 소개해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상쾌했어요. 문득 찻잔 밑에 숨겨져 있던 그 작은 쪽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한 젊은 아가씨의 작은 용기가 제 아들과 저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인연과 선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제 아들이 앞으로는 부디 좋은 사람들을 만나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저 역시 제 곁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 평온한 행복을 오래도록 지켜나갈 수 있기를. 하늘에서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